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최재원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위법하다면서 청구한 체포 적부심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때문에 윤 대통령은 당분간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또 체포 적부심 청구와 함께 멈춰섰던 체포영장 시계도 다시 흘러가게 됐습니다. 네, 공수처는 오늘 저녁쯤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현 기자, 공수처 출석 통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 현재까지 전해졌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불법 위법 수사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공수처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기간이 만료되기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어젯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체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과 공수처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이 이를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았는데 법원은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윤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됐기 때문에 원래는 48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10시 33분 전에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청구로 체포 적부심이 열렸고 그동안 48시간 시한이 중지되면서 체포기간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 연장됐습니다. 공수처는 체포기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오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 측에 재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중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과천 공수처청사에서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예, 체포 적부심 기각으로 석방이 불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두 번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영화 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적부심 직후 석동현 변호사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이렇게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병이 체포되어서 구금되는 그런 지금 영화 같은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의 불법성, 또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 무효의 영장을 받아서 대량으로 경찰을 동원해서 정말 거칠고 불법한 방법으로 또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아주 강력하게 또 진솔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체 구속에 대한 법원의 통제 장치가 바로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입니다. 정말 인신구속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체포 적부심이 기각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 반응도 나왔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갑근 변호사는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안타깝다.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기각으로 인해서 공수처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라는 통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그리고 오후 6시쯤 수사가 진행되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 적부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11시쯤 법원은 체포영장 적부심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전 10시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고 아마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후 늦어도 저녁 시간에는 아마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 만료되는 기한은 지금 오늘 저녁 9시 5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체포 적부심 기각 사유는 이랬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네.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형소법 제214조 2 제4항에 의해서 이를 기각한다 이런 설명을 법원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 체포 적부심 심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오늘 오전에 공수처 조사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묵비권 행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공수처가 그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광석 변호사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실질심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구속영장은 영장 실질심사가 있는데 윤 대통령 여기에는 직접 참석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않을 이렇게 것이다. 봅니다.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되기 전에도 대통령실에서 항상 그런 얘기했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 네. 나를 구속하려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 대신 구속영장 청구하는 법원은 중앙지법이 한다. 이렇게 명백히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전에 했던 말하고 주장했던 내용과 다른 뿐 아니라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서부지법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중앙지법 관할인데 계속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2번이나 청구를 했었고 네. 또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석을 판사가 거기다 써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2명이 서부지방법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서부지방법원은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 서부지방법원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하지 않을 거예요. 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영장 심사를 해서 구속이 되게 되면 네. 이번에 체포영장 적부 심사를 한 것처럼 또 중앙지법에 구속적부 심사를 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아하. 체포적부심처럼.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그다음에 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성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제 법적인 그러한 제도를 이용한 네. 그런 시스템으로 스텝으로 좀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 중앙지법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수처 측에서 이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 청구를 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없을 것이다. 체포영장 2번이나 서부지법에서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관할과 관련해서 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데 만약에 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뭔가 체포영장의 어떤 청구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자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네. 예.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을 A라는 법원에서 받았는데 또 구속영장은 B라는 법원에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 할지라도. 네. 그래서 만약에 서부 갔다가 구속영장을 중앙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공수처에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측이 워낙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다가 청구해 줄 것을. 아니 계속적으로 서부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공수처는 예.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다 하더라도 네. 공수처에서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체포 적부심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청구할 법원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광삼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구속영장 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러한 논란들은 공수처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여러 잡음을 일으켰고 특히나 판사 쇼핑 그리고 관저 출입 승인 공문 같은 경우에 또 진실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은데 때문에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접 공수처를 찾아 항의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기관 공수처는 해체하라! 오동원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 공수처와 내통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관한 수사도 함께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라 해서 권한 없는 기관이 부활대처럼 달라붙어서 마구제비로 멍석말이하는 이런 수사 행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희 당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그래서 진상을 조사하고 끝까지 파헤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를 해체하라.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를 현장에 가서 높였습니다.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변인님? 저는 당연한 행동이라고 것이다. 생각하고요.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웰빙 정당, 어떤 싸움의 전선에 있어서 이 부분은 꼭 관철시켜야 할 때 뭔가 이것저것 자고후면하면서 국회 내에서 갇혀있던 소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이 계엄이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 재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가 과연 법의 잣대를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서 들이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 힘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앞서 언급을 했지만 관저 출입 관련된 공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문 관련해서 저도 이게 어떻게 공문이냐. 그러니까 회신을 받지도 않았어요. 사실상 본인들이 찾아가서 공문을 들이대면서 이 도장을 찍어달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한 게 나한테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어떤 부분을 또 출력해서 쪽지를 만든 다음에 거기 찍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본질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관저라는 곳이 1급 군사 보호시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사문서, 공문서 위조처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편의대로 일방적으로 조폭처럼 계약서 던지면서 지장이나 도장 찍어라 이런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 조폭이란 단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대통령 측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 속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공수처의 저런 지금 수사 과정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을 좀 드러냈다는 부분까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구금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예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보안청사 내에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수감 중이고, 이 공간은 윤석열 대통령만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과거에 써왔던 그런 동일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함께 같은 건물에 경호원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건물에 있고요. 그 건물과 건물과의 사이는 1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경호관들 한 7, 8명 정도가 담장 밖 사무청사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알몸 검식 절차는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경호차를 호송버스로 이제 교체해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경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경호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경호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어요? 예, 뭐 지금 교정시설에서 이제 서울 구치소하고 경호처가 계속해서 협의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협의 결과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병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이 교정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상 경호원들이 근접해가지고 경호하는 부분들은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호에 대한 책임을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도 뭐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또 저 지금 구역이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용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구역을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현직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다면 아마 이 교정시설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교도관들을 통해서 경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일거수일투족의 관심도가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도 녹록치가 않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생활복은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생활복 대신에 셔츠와 재킷,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호송될 때 입었던 그 차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잘 때도 저 차림새로 잠을 잤지만 제대로 잠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식사로 시리얼과 삶은 달걀이 제공됐고요. 점심에는 짜장면, 저녁에는 된장찌개 이렇게 제공됐다고 하는데 다 먹지는 못하고 네네. 음식도 좀 남겼다. 이런 소식까지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내복조차 입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전해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은 못 듣고요. 어제 뵈니까 대단히 의연하시고 담담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성격이 그러시니까 아마 잘 지내셨을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이제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피자 대기실에 아마 열선이 바닥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복을 안 입으셨는데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그래도 뭐 워낙 적응 잘하시는 분이라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생활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네.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뭐 일반인들도 저기 들어가면 쉽지 않을 텐데 뭐 대통령이 저기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 어찌 뭐 수월하게 지내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반인들도 뭐 접견 가 보면 처음 수감되고 한 일주일 동안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그렇죠. 제대로 잠도 못 하고 제대로 못 자고. 적응 못 합니다. 예.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이야 뭐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또 직전까지 뭐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대통령이었고 그 이전에는 또 평생 검사로 네네. 검찰총장으로 살아왔습니다.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는 건 단 한 번도 상상을 해보았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고 특별한 어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발부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공판 또 지금 내란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뭐 법정에서 다투어지겠지만 앞으로 갈 날이 더 험난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이제 생각하면서 심경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남은 과정도 쉽지는 않을 거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로는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계현 변호사께서는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클 겁니까? 예,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제 비상계엄의 공범으로 되어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네. 군 수뇌부들이 다 구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증거들이 대통령의 영장의 증거로서 쓰일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뭐 영장 심사할 때는 그런 거에 의해서 과연 대통령이 공모했는지 여부를 보는 건데 이미 뭐 밑에서 계엄을 실행했던 사람들이 다 구속돼 있기 때문에 네. 이 계엄을 지시했던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구금이 되면서 관저에 홀로 남은 사람은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 여사의 건강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완전히 깡 마르고 그리고 흰머리도 늘었다. 여사가 입원해야 할 것 같다라는 주변의 말들도 들린다. 물론 김건희 여사는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주변에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뭐 약으로 버티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잖아요. 네, 김 여사가 밥을 거의 먹지 못해서 여러 종류의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다. 또 김 여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야당에서 또 각종 억측들을 쏟아내면서 마녀 사냥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병원을 방문하는 것조차도 꺼리고 있다. 이런 증언들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흥 대변인, 이 김 여사의 상태도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체포영장 집행된 당시에 여권 인사들도 많이 갔고 직원들이 울었다 이런 얘기들도 속속 들리고 있었는데 김 여사 상태 어떻다 좀 전해 들으셨습니까?
우선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체포영장 관련해 가지고 공수처로 떠나기 전에 김건희 여사하고 반려견 토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말랐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나 성격은 굉장히 털털한데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본인이 힘들겠죠.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악마를 했고, 제가 2021년 6월에 예. 캠프에 합류를 했을 때 네. 그때 나왔던 게 엑스파일이었습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가 줄리라는 거죠. 김건희 여사 줄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계속 내내 2년 6개월 동안 내내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탄핵시키기 위해서 약한 고리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절하지 못한 어떤 행동을 했다면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가짜뉴스나 그런 일방적인 어떤 폭로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 계엄한 당일날 성형외과를 갔다 그런 얘기까지 막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잘못한 부분은 바로 잡아야겠지만 너무나 일방적인 폭로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이 굉장히 구치소에서 힘들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국정원 댓글 이후에 되게 힘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지켜준 게 반려견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토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이른바 유기견이었는데 위탁을 받아서 키우다가 그 아이들이 오는 바람에 이게 달아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 좀 17차례 수술을 통해 가지고 뒤에 있는 뒷다리가 으스러져가 수술까지 했고 그거를 병원 측에서는 안락사 시키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애지중지해서 키운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관절을 떠날 때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토리에 대한 그런 마음을 좀 주고 왔고 지금 굉장히 좀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힘들 텐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생각도 하겠지만 그 반려견,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반려견과 아내를 걱정할 것이다 이런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김 대변인님 어쨌든 현직 영부인으로서 지금 관저에 혼자 머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저에서 계시고 또 관저의 경호도 김건희 여사를 경호하는 인력을 제외하고는 다 철수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몫이고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감당해야 할 몫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명태균 씨가 지금 그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녹취 그리고 수많은 대화 내용들이 지금 검찰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수사에도 좀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대비가 필요할 텐데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지금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하시니까 네. 우선적으로 건강을 잘 챙기시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런 수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그리고 탄핵 정국으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굴러가면서 민심의 변화가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시죠. 11월 달에는 비슷비슷하게 흘러갔던 이 정당 지지도가 12월 첫째 주 계엄 선포 직후에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39%까지 치솟고 국민의힘은 26%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36대 32, 4%포인트까지 접전을 벌였고 지금 이 순간 가장 최신 버전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3, 오차 범위 내에서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딪히고 있고 지금 초접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문가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특히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30 젊은 세대들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20대와 3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12월 셋째 주 더불어민주당 20대에서 37%, 30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37%입니다. 당시에 국민의힘은 20대에서 19%, 그리고 30대에서는 20%, 무려 17% 혹은 18%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죠. 그러나 한 주 만의 결과가, 한 달 만의 결과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차 범위 내로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20대는 지금 31대 22, 오차 범위 바뀌지만 9%포인트 내로 좁혀졌고요. 그리고 30대에서는 31대 28, 무려 국민의힘이 8%포인트나 상승하면서 3%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2030 세대라고 했을 때는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런 변화들이 발생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생기고 민심의 변화가 있는 건지 저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으로 봐야 될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입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 건데 폭이 일단 확 줄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요, 저 민심 변화는요. 네.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주위 사람들한테 느끼고 있고, 특히 이제 2030들과 대화를 해보면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던 2030들이 상당히 국민의힘 지지로 많이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 수 있을 텐데, 일단 비상계엄 이후는 일단 이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민주당이 굉장히 무리하게 탄핵을 했어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최성모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하겠다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정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거의 마비 상태에 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일단 한상무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직은 최상목,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죠. 네.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헌법 탄핵 소추와 관련해서 내란죄가 가장 중심이었는데 내란죄를 그걸 철회를 하니까 네. 이거 이재명 대표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뭔가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카톡 검열이랄지, 그리고 아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굉장히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서 결국 대통령은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 정서에서 보면 아무리 대통령이 싫어했다 하더라도 일단 영장이 집행이 되고 구속이 되면 상당히 어떤 동정이랄지 연민의 정,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추가해서 한 근본적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자, 비상계엄 이전에는요, 양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당과 정부 측에 윤 대통령의 하나의 커다란 축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반대쪽에는 야당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리고 170석이 넘는 엄청난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축이 어떻게 보면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계속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쪽으로서 이제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통해서 일단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한 축은 무너졌어요. 네. 한 축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전에는 워낙 이제 대통령이랄지 명태균이랄지 이런 거에 가려져서 이 이재명 대표 쪽을 잘 못 본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한 축이 있으니까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전에 민주당이 했던 입법 폭거랄지, 네. 탄핵 과정에서 무도함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서 했구나. 이재명 대표 대선을 위해서 했구나. 이런 어떠한 여론이 좀 제가 볼 때는 감지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론은 추이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추이는 제가 볼 때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어떤 눈길이 더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체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도드라질 일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여론의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 조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부 동의하는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까지 43일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여론 지형이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12월 7일 날 이 탄핵 소추 결의안이 불성립됐을 때, 그리고 12월 14일 탄핵 그 소추안이 국회에 통과했을 때, 이때마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층 결집이 굉장히 이루어졌고, 또 진보 또 중도층 중에도 활성화돼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지지를 보내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상황을 빨리 조기에 종식시켜달라는 그런 요구가 여론에 반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대통령이 이 수사에 응하지 않고 그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흐름이 조성이 되면 실제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 기대를 갖고 있던 응답층들이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분위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게 엊그저께 1월 15일까지 이어졌다고 보고요. 누가 봐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사실상 옹호하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여론이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흐름에 편승하는 어떤 지지층, 보수층이 활성화돼서 적극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전체 여론이 국민의힘이 아주 잘하고 있고 민주당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월 15일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이제 영장 발부 이후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지형의 변화가 또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보고요. 그 분기점이 1월 15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월 15일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 주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단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김 대변인님, 2030 지지율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고정 지지층이고 지지가 많은 세대 가운데 하나라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2030 젊은 층에서도 보수를 지지하는 지지세가 더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좀 아픈 부분 아닙니까? 뭐 저희가 이제 좀 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30 중에서도 남녀 간 세대별로 또 이 좀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예, 이런 부분들까지 더 종합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과정 속에서 보면 함남동에 많은 찬성과 반대의 그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2030 세대들이 나가 있었어요. 소위 키세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얀 눈 오는 날 은박지를 그 뒤집어 쓰고서 찬성과 반대를 같이 연호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2030 세대들도 지금의 이 탄핵이라든지 또는 12.3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측면을 하나 볼 수 있고, 앞으로 그럼 이런 상황들이 그 계속해서 그 지속될 거냐? 저는 좀 전에 조기현 변호사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몇 번의 변곡점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어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있는 사람들이 속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되고 난 이후에 구속되고 계속해서 이제 재판 과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2번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변론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의 변호 전략이 저는 그렇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난 12.3 비상계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국회에서는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시는데, 이 특검법도 이렇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정조사, 또 그 새롭게 마련되는 내란 특검, 이런 것들의 진행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고 관심을 끊었던 그런 상황이 다시 이제 이 12.3 비상계엄 쪽으로 그 눈길이 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 보면 사실상 이 과정에서 물론 이제 등락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민주당도 더 잘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러나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여론의 변화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행 대변인. 지금 김 대변인께서는 어쨌든 2030 세대가 그 탄핵 찬성 집회에는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지지율로 오롯이 다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보수의 지지가 결과론적으로
객관적으로는 현재 지표상은 높긴 하거든요. 저희가 이걸 보고 뭐 좋아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잘하기보다는 상대가 이른바 헛발질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국민들이 냉정해지신 거죠. 어떻게 보면 사안을 본 겁니다. 12월 3일 날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날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그 상황 전의 상황과 그 이후의 상황까지 다 보느냐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오만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특히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거는 본인들이 사실상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집권한 것처럼 이른바 완장을 차고 점령군 행세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정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한 달여 동안 보여준 건 탄핵, 특검, 고발, 이른바 단두대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포죠. 결국 어떻게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러니까 여당이 못한다고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생은 제쳐두고 여전히 특검과 탄핵 남발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민주당한테 이거를 기댈 수 있을까? 심지어 절대 다수석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부 권력까지 가졌을 때 이건 뭐죠? 절대 반지를 낀 상태에서 공포감까지 있는 거죠. 이른바 이제 카톡 검열 같은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 여론을 하면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어떤 추가, 한쪽으로 쏠렸다가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변화되는 민심을 엄중하게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네, 물론 뭐 지금 김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뭐 완장차고 점령군 행세를 한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은 다소 이제 과격했던 개인 표현이라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받는 여론조사 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8%로 가장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바로 직전 지난주 조사보다는 3%포인트 떨어진 28%를 기록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지만 이재명 대표가 오롯이 이 부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아마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저희 여론조사를 심각하게 바라볼 겁니다. 심각하게 바라볼 것이다. 우리가 이전 여론조사에서 아까 소개한 여론조사에서 앵커 소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33%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28%예요.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완전하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저기 보면 정권교체 아까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의견이 48%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차이가 엄청 납니다. 48%에서 28%니까 그렇죠. 20%가 빠지는 그러면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아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여론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비상계엄이 처음에 선포됐을 때 엄청난 충격이 있었죠. 그때 여론조사하고 지금 여론조사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격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이제 빠져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탄핵의 시기는 지금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 심판의 과정에 있어서 또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이미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이 일부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체포영장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만에 하나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여권에 유리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론의 추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다음에 김 여사를 공격하고 또 깜빵 가서 뭐 청문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마 지지율은 훨씬 더 추락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전혀 반대되는 지금 분석이시네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 결집도가 떨어질 거다 지금. 왜냐하면요 비상계엄에 대한 충격은요 처음에 가장 그 파장이 강한 거예요. 그 강한 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수계, 내란 선전 선동하니까 우리가 내란이라는 말에 엄청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절도죄나 강도죄보다도 내란에 익숙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인식을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어떤 악행이랄지 무도함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상당히 인식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여론의 추이는 뭐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차기 대선 주자 조사를 다시 한번 저희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여권 후보들의 숫자를 합하면 3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28%보다 4%포인트 정도 높은 거죠. 지난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도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후보가 합한 수치가 무려 한 10%포인트 이상 더 많이 나왔던 기억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비슷한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일각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직 뭐 완전히 판세가 결정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던데요. 사실상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구도 싸움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조기 대선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던 그때 후보가 받았던 게 41%고요. 유승민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 홍준표 후보가 받았던 게 52%입니다. 결국은 그때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해볼 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싸움도 지금은 여러 가지 부침이 있겠지만 저는 중도를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리고 여당에서 봤을 때는 후보를 어떻게 보면 단순화하느냐 구도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의 어떤 조기 대선을 했을 때 최종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보진 될 거라고 저는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의 상황이 뭐냐면 8년 전에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네. 한 사람의 어떤 리더십으로 그게 누군가의 수혜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문재인 후보였다면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는 단점이 문제가 많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사법 리스크도 있고요. 국정을 바라보는 어떤 방식,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공포감이 그거에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전 나온다고 보고 그런 측면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보여드릴 그래프가 뭐냐면 차기 주자를 이제 선택할 때 차기 대선이 열린다고 봤을 때 과연 어떤 정당의 후보를 선택할 것이냐, 지지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한 달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41%였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1월 두 번째 주, 지금이 1월 셋째 주니까요. 자, 41대 29였습니다. 무려 12%포인트 차이가 났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가장 가까이 물어봤던 결과는 36대 33입니다. 3%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줄어드는 추세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조기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저 일주일 사이에 여론의 어떤 저 흐름을 만들 만한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체포영장의 집행이 있었지만 그 여론이 차기 대선 구도에 그 바로 반영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는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하나 가정해야 될 것은 최근의 어떤 추이에는 보수 지지층의 이 표집이 다소 더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상황이라면 당연히 뭐 저렇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서도 그렇고 차기 대선 구도에서 그 투표 기준의 정당에 대한 지지율도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전체적으로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도 보수 쪽이 더 많이 잡히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그 이제 추이는 더 봐야 되지만 결국 이제 지금부터 사실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고 보여지며 실제 대선에서는 소위 말하는 3-4-3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양쪽에 3을 점하고 있고 중도가 4이고 결국 그 4를 둘러싼 이 양측 간의 어떤 힘겨루기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중대하게 어떤 자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에 대선이라는 선거는 미래투표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후보가 나와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팽팽한 구도로 갈 거라는 거를 전제해놓고 민주당도 그런 전제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차분하게 실제 현실화될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준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론조사 보면 말이죠. 정권 교체 의견이 48%예요. 네. 그러면 정권 교체라는 것은 현재 여당에서 야당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 대한 후보를 지지하겠다가 48% 나와 있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모순적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잘못됐다. 그래서 정권은 교체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후보로 들어가면 정권 교체는 열망은 있지만 이거 어느 쪽을 찍기가 어려운 거예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오체범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대권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게 보수 측에 있는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보수층에서는요.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살아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보수 측에 대한 지지도는 저건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1대1 구도 가든지 아니면 탄핵의 결과가 나왔을 때 대선이 구체화됐을 때 그때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여론에 좀 가까운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각이 되어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죠. 보수층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이런 상황,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이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 민주당이 강공보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니까 곧장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공세가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도 출국 금지가 내렸어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소환을 하든 출국 금지를 하든 했었어야죠. 김건희 씨는 출국 금지가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 대상자의 출금 여부는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출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피의자 윤석열의 처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지금까지 실제 대통령 행세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그를 V1이라고 한간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에도 이미 개입돼 있다고 봅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출국 금지 주장은 물론이고요. 체포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할 이런 표현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승기를 잡았다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 해서 김건희 여사를 계속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심이라는 거는 보면 한쪽으로 쏠렸다가도 그게 지나치다 보면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그거는 수사기관이 하면 되지 저렇게 국회에서 법무부 차관 대행을 불러가지고 저렇게 윽박 지른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친구 대사 중에 많이 묵었다 그만해라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뭐 법 앞에 누구도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쾌할지 아니면 이것보다는 민생을 위해서 뭔가 주도하고 민생인을 원하는 뭐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 관련해서 여당, 야당은 다 좋아하는데 결정적으로 민주노총 눈치를 보면서 52시간 관련해서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에 있을 때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여전히 지나치게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가 됐으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겠다. 민주당은 아마 이런 입장인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과거 비상계엄에 김 여사도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내용 들어보시죠. 또 이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제가 퍼즐을 제보 들어온 것 중에 김건희 여사가 HID 요원이나 또는 OB들, HID 전역한 요원들에게 전화해서
테러를 부추긴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지만은 그동안 저도 제보가 김건희 여사가 OB나 또는 HID 요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테러를 획책한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그런 제보가 저도 유사한 얘기를 들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가끔씩 전화하는 인원이 그 HID 요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라서 경찰청 차장한테 어저께 정식으로 수사를 해라 임무를 줬죠. 네, 김 여사가 올드보이 예비역이나 북파 공작부대인 HID 요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테러를 획책한다는 제보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김병주 의원이 어제 이제 그 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 제보는 신빙성이 좀 있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뭐 김병주 의원이 그 작년 8월에 이 비상계엄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다 헛소리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히 뭐 말도 안 된다. 비상계엄이라는 건 민주당 머릿속에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에게 상당히 많은 제보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또 그 중에는 일부가 사실관계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물론 지금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지금 김병주 의원이 어느 정도 확신을 갖지 않으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성품으로 보아서 저 부분도 어느 정도는 뭐 얘기가 그 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본인도 수사로 밝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걸로 당연히 봐서는. 그동안도 그 김병주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그 수사해 달라. 이거 수사하면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의 그 일방적인 의혹 제기라고만 볼 게 아니라 이 부분도 특검을 한다든지 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얼마 전에 윤건영 의원이 계속해서 이 경호처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의혹들 제기했을 때도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관계가 다 확인이 됐어요. 가장 최근에 윤건영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 중에 하나가 23년도 12월 달에 그 경호처의 창립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생일로 그 치렀다. 대신 그걸 변모시켰다 하는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SBS가 보도했잖아요.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노래 가사를 개사해서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노래했던 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제보를 받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이 일방적인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볼 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건희 여사 관련돼 가지고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를 더 철저하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작년 11월 달에 이미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녹취 파일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 창원지검에서 다 보고서까지 만들어가지고 보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달이 넘도록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해라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그동안 너무 국민의힘에서 성역화해놓은 부분들이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 변호사님 지금 이게 지금 여당에서는 야당에서는 제보다 이러면서 일단은 공개를 하고 있고 후순위적으로 수사를 그럼 해보면 알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여사가 HID 요원과 뭐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계엄에 관여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까지는 사실은 비상계엄이 이미 한참 전에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니까 야당에서 다시 속속들이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음모는요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일단 뭐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특히 최근에 맞은 게 몇 가지가 있고 또 대통령이 도주했다. 이건 맞지 않았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때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경호처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군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경호처하고 군에서 제보 받으면 이건 사실 아닙니까? 내가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저는 이건 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 자 HID 요원이랄지 OB 그 뭐 군인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면 녹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녹취 하나 정도를 확보를 해서
이걸 틀어주면서 제보를 받았다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 계엄 해제 이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계엄 해제 전도 아니고 해제 이후에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테러를 한다랄지 이렇게 하고 계엄을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되돌릴 수 있겠어요?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걸 잡을 수 없겠죠. 그래서 또 테러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테러를.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전화를 해서 테러를 하려고 하면. 그리고 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가짜뉴스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이제 내란 관련해서 뭐 계엄 특검이 됐건 내란 특검이 됐건 이런 게 지금 이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제보가 들어온다랄지 뭐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비상계엄 정말 잘못했고 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이 이미 직무정지가 됐고 그다음에 영장 집행돼서 지금 뭐 구치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법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은 더 이상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사법 시스템 안에서 죄가 되면 처벌받고 탄핵 소추되도록 탄핵 결정나도록 해야지. 자꾸 이 죽은 권력에 우리가 죽은 자에겐 돌을 던지지 말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돌을 던져서 뭐 하겠어요. 물론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서 처벌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런 의혹 자체는 정말로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지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에 지금 국민의힘은 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특검법 만들어서 당론으로 오늘 발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이 내용을 전하면서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죠.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함담합니다. 바로 어제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처한 현실 정말 냉혹합니다. 민주당이 만든 내란 외환특검법이 이번 주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하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자, 특검법 발의한 상황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오후에 이제 본회의가 있으니까 상황 보도록 하겠고, 앞서도 저희가 여론조사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근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쪽에 공세를 또 강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 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사법부에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합니다. 남의 재판은 빨리 하라고 제청하면서 자기 재판은 기어가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법 앞의 평등을 입에 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당 주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심판처럼 똑같이 빨리 하라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이 지연된 정의, 민주당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청래 의원의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주일에 2번씩 신속하게 집중 심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런 얘기를 굳이 하는 게 맞습니까? 참 재밌네요. 아주 재밌어요. 희극적입니다.
그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할지 조국 전 대표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 알베르트 까미 얘기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 맞지 않냐면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되면서 이게 번개불에 콩 튀어 먹듯이 딱 진행이 됐잖아요. 탄핵과 관련해서 좀 뭐 거기에 선임계도 안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는 약간 지연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비교하면 이것은 정말 한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보면 몇 년씩 끌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는 또 대통령이단 말이에요. 야인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번개불에 콩 튀어 먹듯이 그냥 구속하고 탄핵 가결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절대로 안 나오면 바로 재판 진행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심정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불법이라고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저 의원 말은 아주 부적절한 얘기고 저희 얘기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해야 할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도 지연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공직선거법 재판 이런 잡음들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의혹들이 최근 잇따라 불거졌던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수령을 거부해서 논란이 일었다. 이걸로 시간을 끌었다. 결국에는 법원이 집행관에게 직접 보내서 의원회관으로 보내서 보좌관이 송달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항소심 변호사 미선임 논란이 있었습니다. 1심 이후에 2달여 만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전에 결국엔 선임하지 못해서 일반 그냥 변호사가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해주는 변호사가 잠깐 동안 선임이 됐던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할 테니 신권을 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중요 사건에서는 가끔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너무 불공정하고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서울 시내 계엄군이 들이닥친 내란 사건하고 공직선거법만 예를 들면 이 방송에서 또 국정감사장에서 말 몇 마디에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지연한다고 하는데 그 항소기록 접수 통지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비상계엄 내란 직후입니다. 그 실제 당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집에 아무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그 과정에서 한 2차례 정도 송달이 지연된 것뿐 그 이후에 모든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임이 임시적으로 있었는데 이후에 항소기록 접수 통지 이후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직전에 변호인 선임해서 항소 이유서 제출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항소심 재판 일정이 잡혔고 또 항소심 재판부는 현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 원칙을 강조한 이후에 저렇게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기 지정한 3월 12일 그러니까 신권 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3월 12일 내에 재판이 무조건 끝내겠다 이런 의사는 아닐 겁니다. 아닐 것이다. 집중해서 심리를 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리고 저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사건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배당된 다른 사건들도 있고 또 이재명 대표의 또 이 다른 사건의 공판 일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집중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 분명하지만 3월 12일에 재판이 끝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절차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연된 거 없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지연시키면서 대선 일정을 고려한 그런 것 본인 의지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재판부가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판 지연 전략을 자꾸 연계시키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또 대선 전략인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검사 사칭, 대장동 재판, 그리고 공직선거법, 쌍방울,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혐의. 근데 이제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최근에 이제 재판부에 배당됐기 때문에 이걸 배제한다 하더라도 4개 재판 중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 다 1심이 진행 중이고 이제 항소심이 앞으로 열릴 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지금 항소심 첫 일정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이다. 원희룡 전 장관 역시 현직 대통령은 굉장히 빠르게 번개불같이 법을 적용하더니 현직 정치인에게는 법이 가다서다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런 지적은 지금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는 생각도 일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침대 축구의 전형을 보여준 분이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사실상 변호인 교체하고 그다음에 네. 재판부 기피하고 증인들 무더기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정치는 현실입니다. 절대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볼 때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네.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재판 관련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상 어제 변론기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 측이 얘기를 하면 기일을 연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벌써 그냥 일방적으로 되고요. 기일을 지정할 때는 헌재 재판법이 기일 지정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변호인과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5차례 지정하고 이번에도 3차례 더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모든 게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이른바 파면을 한다고 한다면 그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이런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긴 했던데요. 목소리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잠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형사재판은 물론 공직선거법이 항소심 3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하지만 지키지 않은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왜냐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되는 거지. 그게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 재판 절차하고 탄핵 심판 절차는 전혀 다릅니다. 일종의 징계 절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엄격한 그 입증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자꾸 거기에 결부시키는 게 국민의힘이 어쨌든 어떻게 하든 간에 탄핵 심판을 늦추려고 하는 그런 대선 전략 차원에서 주장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정성호 의원은 형사재판 절차하고 탄핵심판 절차는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저게 맞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은 3개월, 이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꼭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재판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처럼 2년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1심이 그렇게 했었죠. 예. 그래서 원래 기준이 6개월이라고 한다면 그게 사루에 24, 거의 3배, 4배 더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아까 정청래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연된 정의다. 그게 전형적인 이게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성호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이제 옹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재판이 같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당연히 같지는 않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탄핵 심판 자체도 일국의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판의 어떤 공정성, 절차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칙을 어기니까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탄핵 심판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2달 안에 끝나느냐, 3달 안에 끝나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면 물론 국가의 어떤 혼란 상태랄지 이런 걸 빨리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공정한 절차에서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지 당사자도 이걸 수긍을 하고 이 당사자를 지지하는 층에서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지연되면 모르겠지만 너무 지연시키는 안 되지만 적정한 절차에 의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미스터 트롯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보지마
이거 진짜 울면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준대. 네, 미스터 트롯 3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팀별 대결이 있었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정말 실력이 다들 대단했었습니다. 네, 그중에 제일 눈길이 가는 팀이 있었는데 이미 정상급 가수이지만 이번에 트롯에 새롭게 도전하는 타 장르부의 무대였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뽑은 칼이라면 찔러야지 호박이가 너까지 것 어떠냐 목숨 한 번 걸어봐. 야, 박가영 씨가 언제 저렇게 춤을 또 다 추고 원래 저렇게 잘 췄습니까, 최정아 기자? 원래 이 댄스 가수로도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박광현 씨가 사실은 굉장한 실력자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예선에서도 이미 엄청난 고음 실력을 보여준 이 앞서 영상에 나온 이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 팀 대결에서도 굉장한 이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천록담 씨, 네네. 이 이정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이지훈 씨와 함께 팀을 이뤄서 타 장르부라는 팀인데요. 가왕 조용필의 나는 너 좋아라는 곡을 선곡해서 귀호강 무대를 펼쳤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이 락, 트롯, 클래식 그리고 뮤지컬 창법이 다 합쳐진 아주 완벽한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이 이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고음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네네. 마지막에 뮤지컬처럼 이렇게 딱 끝내는 모습이 굉장히 대단하다. 시청률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라는 평입니다. 네, 지금 미스터 트롯 3에서 가장 어린 나이죠. 꼬마 친구들도 열창을 보였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냥한 얼굴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너 꽃보다 아름다운 너 내 마음에 쏙 드는 너 오빠라고 불러주던 너를 이미라 부르고 싶어. 상냥한 미소로 아름다운 눈빛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너 내 모든 걸 다 바쳐 내 정을 불태우리라. 네, 정말 매 시즌마다 사실 이 유소년부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특히 이번에는 대단히 잘하는 친구들 같았는데 일단 팀별 대결에서는 탈락했더라고요. 또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아까 보셨듯이 노란색 스포츠카라고 해야 되나요? 노란색 스포츠카 이 장난감 차를 타고 등장했던 이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눈에 띄는 이 초등학교 1학년생이자 이번 참가자 중에 가장 최연소인 유지우 군만이 본선 2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유소년부 같은 경우에는요, 유지우 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네. 박정민 군, 왜 1차에서 눈물 뚝뚝 흘렸던 지금 여기 털 목도리를 두르고 나온 유지우 군도 있고요. 고은중 군, 이승유 군이 지금 유소년부 2조에 있는데 꽃보다 아름다운 너를 열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소년부다 보니까 맑은 목소리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말 가슴을 녹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현역 삼촌부한테 밀렸어요. 그래서 떨어지게 됐고 이 첫 번째 대결 때도 눈물을 보였던 우리 이 박정민 군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결과를 듣고 눈물을 뚝뚝 흘려서 더 많은 이모들과 삼촌들도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런 결과신도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네. 노래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저렇게 탈락했다 이런 인생의 쓴맛을 사실상 처음 본 거 아닐까요, 저 나이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우 군이 이 본선 2차에 올랐으니까 얼마나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선에서 눈길 끈 사람 또 한 명 있었는데요. 네. 바로 다나카 소속사 대표이죠. 김홍남 씨입니다. 어제는 어떤 모습 펼쳐줬는지 보시죠. 메마른 가지에 파란 새싹이 하얗게 돋아날 때
없는 기쁨이었지. 돌아와 경아 돌아와 경아 기다리는 내게로. 돌아와 경아 기다리는 내게로. 얼굴 만세조, 이 다나카시죠. 이 김홍남 씨가 있었던 이 조에서는 경아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레트로풍으로 멋지게 또 풀이를 했어요. 네. 그런데 무대 중간에 이 다나카상이 또 복근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들이 그것만은 안 돼 이렇게 외치는 즐거운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네, 스잔과 경아가 맞붙었는데 일단 경아가 승리를 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또 화제가 된 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본선 1차 무대에서 가장 화제가 된 팀이 오라트로 예선을 가볍게 통과했던 현역부 2조였거든요. 본선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 펼쳤는지 무대 보겠습니다.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은 이런 거 날라다니지. 사랑하는 죄이라서 소리 없이 내 가슴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애달픈 내 사랑아 어인매진 하룻밤의 꿈 다시 못 볼 꿈이라면 차라리 눈을 감고 뜨지 말 것을. 없이 내 가슴은 이밤도 울어야 하나. 또 울어야 하나. 울어야 왜 울어? 울지 마. 그만큼 좀 압박감이랄까? 부담감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트롯 어벤져스라고 불릴 정도로 최강자들이 모여있는 현역부 2조의 무대였는데 역시 실력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마스터 평가에서 진이었던 손비나 씨도 있었고요. 이 온라인 음원 투표에서 1주차 1위였던 김용빈 씨, 여기에 오라트를 받았던 춘길 씨, 그리고 시즌 2에서 불사조로 불린 이 추혁진 씨까지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린 이유가 있었어요. 네. 음악 감독이 정말 우승 후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이 점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좀 혹독한 평가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사실 근성이 있다 보니 동이 틀 때까지 연습하고 난생 처음 하는 탭댄스에 뭐 뒤꿈치가 다 까지기도 했다라는 비하인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화음에 이 탭댄스까지 이 완벽한 무대를 선보인 이들은요. 마스터들도 사실 이 무대가 끝난 다음에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냈었거든요. 결국 이 현역부 3조와 2조에서 이 대결에서는 2조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 결과를 듣고 아까 영상을 잠깐 보셨는데 춘길 씨가 그동안에 그 뭔가 좀 긴장했었던 마음이 풀렸는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알겠습니다. 일단 단체 팀별 미션은 이제 어제로 끝이 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대1 데스매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더욱더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스터 트롯 시즌 3 매주 목요일 저녁 10시 여러분 곁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신통방통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